내가 지금보다 더 어리고 마음이 여린 청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을 두고두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보곤 한다.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싶을 때는 너의 좋은 면을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그 이상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아버지와 나는 언제나 말이 없어도 서로의 뜻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통했기 때문에 그런 침묵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쉽게 평가한다든지 비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몸에 밴 덕분에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눈구렁이 같은 귀찮은 존재들 때문에 아주 난처한 적도 있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곧 냄새를 맡고 들러붙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나는 책략가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털어놓는 속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 사람들이 슬쩍 다가와 친한 척하면서 뭔가 털어놓으려고 하면 나는 자는 척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며 일부러 심통맞게 대하곤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친한 척하며 털어놓는 비밀이란 것들이, 아니 비단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밀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말투라는 것이 대체로 어디선가 도용해온 것으로 무언가 숨기는 듯하고 왜곡되어 있어 진실이 아님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무한한 희망을 품는 것과도 같다. 아버지가 짐짓 점잔을 빼며 말씀하신 것, 나 또한 점잔을 빼며 되풀이하곤 하는 것은 결국 본래의 심성이란 사람마다 제각기 타고나는 것으로 누구나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깜빡 이 사실을 잊고 있으면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에 지금도 좀 두려울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관대한 행동을 자랑했지만 나의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나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행위는 바위처럼 단단한 것에 바탕을 둘 수도 있고 그 토대가 축축하고 무른 습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그 토대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진다. 작년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이른바 도덕이라는 점에 있어서 영원히 차렷 자세를 취해줬으면 하고 생각했다. 마치 무슨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을 슬쩍 엿본다든지 하는 시끄러운 여행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단, 이 책의 제목인 개츠비, 내가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있던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지니고 있었던 남자. 이 개츠비만은 예외였다. 나는 그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만약 사람의 이목을 끄는 멋진 행동이나 분위기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가 바로 그러했다. 그의 주변에는 뭔가 호화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 지구 끝에서 일어난 지진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 감각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빈약한 감수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은 탁월한 재능이었다. 삶에 대한 낭만적인 자세로서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또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럴 것이다.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 슬픔은 도중에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숨이 차도록 의기양양해 있는 속에서 내가 잠시 무관심했던 것은 개츠비를 먹이 삼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가 품고 있었던 꿈의 궤도에 더러운 먼지가 일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은 3대에 걸쳐 이 중서부의 도시에 살아온 잘 알려진 부유한 집안이었다. 거의 한 부족 같은 캐러웨이 가문은 버클루치 공작의 후예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문을 일으킨 것은 할아버지의 형님이었다. 그는 1851년에 이곳으로 와서
남북 전쟁에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고 철물 도매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그 점포를 경영하고 있다. 나는 이 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다들 내가 큰 할아버지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좀 고집세 보이는 초상화와 꼭 닮았다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보다 꼭 25년 늦은 1915년에 뉴헤이븐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독일군과의 싸움에 참가하게 되었다. 서로 치고받는 싸움의 양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제대 후에도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다. 중서부는 이제 활기찬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초라한 변두리 같았다. 그래서 동부 쪽으로 가서 증권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증권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자리쯤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친척 어른들은 모두 나를 위해 예비 학교라도 골라주듯이 의논을 했고 결국 자모 심각하면서도 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뭐 괜찮겠지 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는 1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 가지 일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22살이 되던 봄, 나는 아주 머물러 살 작정으로 동부로 왔다. 우선 가장 급한 문제로 시내에 방을 구해야 했다. 따뜻한 계절인 때다 시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넓은 잔디밭과 무성한 숲풀이 그리웠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한 청년이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시골의 집을 구해 같이 기거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냈을 때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는 비바람이 닳고 다른 낡은 판잣대기로 만든 방갈로풍의 월세 80달러짜리 집을 하나 찾아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할 때가 되자 그가 워싱턴으로 정근을 가는 바람에 나 혼자 그 시골로 가게 되었다. 그 집에서는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얼마 있다가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고 핀란드 여자를 가정부로 고용했다. 그녀는 내 잠자리를 돌봐주고 아침밥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난로가에 웅크리고 앉아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곤 했다. 하루 이틀 외롭게 지내던 차에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쪽으로 이사온 남자가 길가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웨스트에그 시내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그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속 걸어가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길 안내자이자 미지의 개척자이며 원주민인 것이다. 그 남자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이웃의 정을 가르쳐 준 것이다. 햇빛과 함께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잎들이 순식간에 커져 무성한 숲을 이루는 것을 보고 여름과 함께 생명이 다시 용솟음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읽어야 할 책도 많았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심신도 다져야 했다. 은행 업무나 신용, 투자증권 등에 관한 책을 12권 정도 샀다. 빨간색이나 금색으로 장전된 책들은 조폐국에서 막 찍어낸 빳빳한 새 돈처럼 책장에 꽂혀 있었다. 미더스나 모건, 미시너스만이 알고 있는 훌륭한 비결을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이 곧 밝혀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많이 읽으려는 꽤 높은 이상을 갖고 있었다. 대학 시절 글을 좀 쓰는 편이었던 나는 1년간 예일 뉴스지에 진지하면서도 알기 쉬운 논설을 기고하기도 했다. 지금 또 그러한 것을 생활 속에 불려들여 전문가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균형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다시 한번 돼보고 싶었다. 이 균형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은 단순한 모토가 아니었다. 요컨대 인생은 단지 하나의 창을 통해서만 보면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내가 북미에서 그것도 가장 별난 지역 중에 하나의 집을 빌리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그 집은 뉴욕의 동쪽에 뻗어있는 좁다랗고 시끌벅적한 섬, 롱아일랜드에 있었다. 그곳에는 신기한 자연현상 중에서 특히 별난 두 가지 지형이 있다. 뉴욕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똑같은 윤곽을 지닌 한 쌍의 커다란 달걀 모양의 지형이 만이라고 하기에는 모한 협소한 만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데 서반구에서 가장 잘 개발된 해수욕, 즉 롱아일랜드 해협이라는 커다란 헛간의 앞마당에 툭 던져진 것처럼 튀어나와 있다.
완전한 계란형은 아니지만 콜럼버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계란처럼 둘 다 마땅한 끝부분이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이것들의 생김새는 너무나도 닮아서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도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모양과 크기 외에는 아무리 보아도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날개 없는 지상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았는데 그곳은 둘 중에서 덜 화려한 쪽이었다. 이러한 표현은 양쪽의 이상야릇한 대조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는 가장 피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가 사는 집은 해협에서 50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계란형의 위쪽 끝에 있었고, 게다가 한 철에 12,000달러 내지 15,000달러를 주고 빌리는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저택은 어느 면으로 보나 거대했다. 노르망디의 시청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마냥 자라게 내버려둔 수염과도 같은 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었고, 새로 세운 탑이 있으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수영장과 40에이커가 넘는 넓은 잔디와 정원이 있었다. 그것은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그때 나는 개츠비를 몰랐으니까 그냥 어떤 신사가 살고 있는 저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초라해 보였지만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았다. 또 그 저택보다 위쪽에 있어서 바다도 바라다 보이고 이웃의 넓은 잔디 일부도 볼 수 있었으며 백만장자와 가까이 있다는 위안도 가져볼 수 있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월 80달러로 가능했던 것이다. 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좁은 만의 반대편에는 화려한 이스트에그의 하얀 저택들이 해변을 따라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차를 몰고 가 톰 뷰캐넌 부부와 저녁을 함께한 그날 밤부터 사실은 그 여름에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데이지는 나와의 육촌간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의 친구였다. 전쟁 직후 나는 시카고에서 이틀간 그들과 함께 지낸 적도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는데 특히 뉴헤이븐의 풋볼 선수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적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좁은 문을 뚫고 대단한 지위에 올라서 그런지 그 후에는 어떤 일이든 툭하면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타입의 남자였다. 그의 집안은 굉장한 부자였다. 학창 시절에도 돈을 물쓰듯이 해서 욕을 먹었다. 그가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옮겨왔을 때 그날의 광경 또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글쎄, 폴로 경기용 작은 말을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때로 몰고 온 것이다. 내 나이에 벌써 그 정도로 갑부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동부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톰과 데이지는 이렇다 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랑스의 여기저기에서 1년을 지냈다. 그 후 갑부들이 모여서 폴로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닥치는 대로 어디든지 허겁지겁 찾아다녔다. 이번 이사를 끝으로 이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을 거라고 데이지가 전화로 말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데이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톰은 옛 풋볼 시합의 극적인 열광을 그리워하며 영원히 방황을 계속할 것 같았다. 산들바람이 부는 어느 후덥지근한 날 저녁, 차를 몰고 이스트에그로 이 옛 친구를 찾아가긴 했지만 사실 이 둘에 관해 나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집은 생각보다 더 멋있었다. 화려하게 홍백색으로 칠한 조지 왕조 식민지 시대의 저택이 만을 내려다보며 우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널찍한 잔디가 해변에서부터 마치 다른 박쥐라듯 현관까지 25마일씩이나 뻗어 있었다. 잔디는 사이사이에 해시계와 벽돌이 깔린 보도와 그리고 태양빛에 불타는 듯한 정원을 뛰어넘고 마지막으로 집 앞까지 달려와 거기에서도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듯이 벽까지 기어올라가 아름다운 덩굴을 이루고 있었다. 집 앞면에는 프랑스풍의 창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오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대는 밖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창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승마복 차림의 톰 뷰캐넌이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뉴헤이븐의 시절과 많이 변해 있었다. 이제는 연노란색 머리카락에 건장한 30대 남자였다.
말투는 거칠고 좀 전잔을 빼는 태도에다 거만한 표정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무리 여성스러운 승마복을 입고 있어도 힘이 넘치는 건장한 육체를 감출 수는 없었고 광택이 나는 부츠가 부풀어 올라 상단의 끈이 팽팽해져 있었다. 얇은 셔츠 밑으로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육중한 근육이 꿈틀거렸다. 약간 쉰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어조가 듣고 있으면 아주 깐깐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어떤 사람이 됐든 마치 근엄한 아버지가 훈계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그래서 뉴헤이븐에서는 그러한 그의 거만한 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내가 말한 의견들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고 해서 훨씬 남자답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나는 4학년 때 같은 모임에 있었는데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내 존재는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거만한 태도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인상을 항상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햇빛이 비치는 현관 앞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여기는 참 좋은 곳이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들어 내 몸을 잡고 살짝 돌리더니 그 넓적한 손을 움직이며 집 앞의 경치를 쭉 가리켜 보였다. 손으로 가리킨 경치 속에는 지면보다 낮게 만든 이태리식 정원과 반 에이커 정도 심어놓은 짙은 색의 가시 돋친 장미, 앞바다에서 파도에 부딪히며 들썩대는 메브리코 모양의 모터보트 등이 보였다. 집은 석유 사업을 하는 디메인의 것이었어. 라고 말하고 내 몸을 또 살짝 돌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이 높은 현관을 지나자 밝은 장밋빛 응접실이 나왔는데 그 양 끝은 세련된 프랑스식 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창은 약간 열려 있어서 바깥에 싱그러운 잔디에 하얀 빛을 던지고 있었고 길게 자란 잔디가 지방까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방 안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창문의 커튼은 뿌옇게 색이 바랜 깃발처럼 한쪽은 안으로 다른 한쪽은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설탕을 하얗게 뿌린 웨딩 케이크처럼 천장까지 올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와 자주색 카펫 위에서 살랑살랑 흔들리며 마치 바람이 바다의 그림자를 들이우듯 카펫 위에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